덜똘똘한 주택이라고 할게요. 이 주택 가격이 지금 오르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가격이 오르는 건 맞는데요. 첫 번째로 이런 주택이 오르면 두 번째는 오늘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주요 부동산 정책과 핵심 내용을 살펴보고 이에 맞춰서 구독자분께서 어떻게 대응할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세제 개편안에 따라서 2028년부터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할 때 다주택자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불과 지난해까지만 해도 대표적인 절세 수단으로 권장되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규제 대상이 되면서 실수요자들의 반발과 혼란이 거센 상황인데요. 박부님께서는 이 정책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뭐 공동명의 관련해가지고 거주하지 않으면 세금 혜택이 좀 주니까 걱정이신 분들이 많은데, 사실 이 글 내용만 읽어서는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제가 아주 좀 알기 쉽게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예시도 좀 설명을 드릴 거니까 이 정도 구간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알고 좀 대비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걱정만 할 필요는 없겠죠. 기본적으로 이제 크게 종부세라고 하는 걸 보면 이게 인별거든요. 그러니까 인당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보통 공동명의를 하면 우리가 공제를 해주는데, 공제를 해주는 게 9억씩 이렇게 해준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제 우리가 거주를 하는 부부 공동명의 주택이 있다, 주택을 갖고 있다 라고 할 때, 그럼 공제가 얼마가 되냐면 9억 플러스 9억이니까 최대 18억까지 공제가 되잖아요. 공제 금액이 굉장히 큰 거예요. 이게 공시지가 기준으로 18억까지 되는 거거든요. 또는 뭐 이거를 부부 공동명의를 안 갖고 계신 분들이나 이게 50대 50이 아니라 이 지분이 더 적을 수도 있잖아요, 한 사람이. 그런 부분들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1주택 특례라고 하는 거를 신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현행은 지금 12억인데 이번에 이제 세제 개편에서 얘를 14억까지 좀 올려주는 거예요. 둘 중에 좀 비교를 해보면은 18억이 더 유리하잖아요. 근데 이제 되게 특이한 게 또 나온 거죠. 뭐냐면 거주를 하나 비거주를 하나 상관없이 공제를 해줘야 되는데, 이번 세제 혜택에서는 거주하는 게 아니라 너 비거주하고 있잖아 라고 하면은 공제 항목이 9억이 아니라 4억밖에 안 해줘요. 4억 플러스 4억이니까 실제 가능한 거는 8억이잖아요. 그러면 종전혜택 대비 10억에 대해서 내가 뺏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 10억에 대해서 좀 감이 안 오니까 예시를 좀 들어드리면, 부부 공동명의로 송파구에 있는 헬리오시티 25평을 갖고 있다 라고 볼게요. 근데 거주를 안 하는 거예요. 난 거주를 안 하고 있어. 여기는 세 주고 있고 다른 데서 또 전세를 살고 있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여기에 지금 현재 시세를 제가 보면 28억 정도? 28억이 좀 넘는 것들도 있는데, 공시지가를 보면은요 한 18억 정도 딱 나옵니다, 올해 기준으로. 그럼 얘는 원래 기존의 세법 기준이라면은 이거를 부부 공동명의로 들고 있으면 이게 세금이 나올까요? 종부세가 나왔을까요? 종부세가 안 나와요. 원래는 종부세가 하나도 안 나오는 구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번 8월 3일에 있는 세제 개편 안에 이 기준을 대입하면 4억 4억밖에 공제가 안 되니까 10억에 대해서 세율을 계산해서 종부세가 나온단 말이에요. 종부세 하나도 안 내던 사람이 갑자기 수백만 원을 내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수백만 원 낼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조세 저항이 엄청 세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기존에 이거를 임차를 줬던 집주인이 여기를 실거주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생길 거예요. 수백만 원씩 이게 갑자기 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제가 뭐 항상 강조하듯이 기존의 세입자는 어떻게 될까요? 나가야 될 거잖아요. 퇴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중하급지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이사를 가겠죠. 이거를 제가 얘기했잖아요. 민족 대이동이 될 수 있다. 물론 전월세도 없어서 전월세 가격도 오르겠지만 전월세 가격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매매 금액도 올라갈 수도 있다 라고 저는 정리를 해드린 거예요. 이게 굉장히 국민들을 괴롭히는 정책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주하고 비거주를 갈라치게 해가지고 비거주하는 사람의 세금을 물리면 부자들이 힘들 것 같지만은 사실은 이렇게 서민들이 힘들어지게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결국 이번 세제 개편으로 비거주인 경우 공동명의 절세 혜택이 없어지기 때문에 기존 세입자가 쫓겨나는 민족 대이동이 벌어질 것이고, 그 결과로 전월세 그리고 매매 금액이 올라갈 것이라고 정리를 해줬습니다. 초고가 단지가 밀집한 서울 강남권에서 최근 호가를 낮춘 매물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40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겨냥해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을 크게 늘리는 세제 개편안을 내놓자 세금 부담을 피하고 차익을 실현하려는 매도 움직임으로 풀이되는데요. 이런 강남권 시장의 변화와 향후 파장에 대해 닥부님 견해가 궁금합니다. 이것도 좀 잘 봐야 되는 게 8월 3일 날 나왔던 세제 개편안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생각보다 시장이 좀 빨리 움직이거든요. 뭐냐면 보유세죠, 보유세. 특히
비거주, 그러니까 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근데 그 주택 가격이 비싼 것들에 대한 보유세가 많이 올라간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 이게 하나의 맹점이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장기 특별공제, 이거를 10억으로 제한을 하잖아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걸로 인해서 시장에 많은 매물이 나오겠느냐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시장은 사실은 더 면밀하게 더 합리적으로 움직이거든요. 손해보는 걸 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비거주 보유세를 올린다라고 하니까 최근에 이런 기사들이 나와요. 이거 과거에 문재인 정권 때도 나왔던 건데요. 전입신고하겠다, 내가 이제 외곽지에 살고 있으면 거기 전입신고된 거를 빼고요, 초고가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을 비워둡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실 거잖아요. 저거 실제 거주하지도 않고 이러면 나중에 이거 과세 당국에서 과세 때리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은, 이게 또 방법이 있는 게, 보통 집주인들을 어떻게 하냐면, 실제 이런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주 1회 정도 방문합니다. 방문하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여기서 가서 카드도 쓰고요, 그리고 통신 기록도 잡습니다. 가서 통화를 하면 기지국이 잡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실거주를 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되면은 내가 거주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주택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하나하나 다 조사하기도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리고 이제 장기특별공제 10억 제한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양도 차익이 한 20억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그랬고, 제가 양도 차익이 막 40억, 50억, 60억 넘어가는 데가 문제가 있다, 양도세가 앞으로 많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금매가 나올 수는 있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양도 차익이 40억, 50억, 60억 넘어가는 지역이 어딜까요? 대표적인 데가 압구정이잖아요. 그래서 압구정에 보면 여기도 기사가 나오고 있죠. 일반적인 매매가 아니라 교환 매매. 그러니까 압구정 내에 A라는 사람이 소유주가 있고 B라고 하는 소유주가 있다라고 하면, 둘 다 장기특별공제가 많은 사람들일 거잖아요. 장기 보유 거주했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서로 맞교환하는 거죠. 거래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절세를 하고 그냥 갖고 가는 거예요.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비거주 보유세를 많이 올리고 장기특별공제 혜택을 축소하면 시장에 매물이 나올 거라고 예측을 했잖아요. 근데 시장의 매물은 사실은 많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 기사에는 계속 나오잖아요. 시장이 뭐 얼마가 떨어졌으니 금매가 나온다라고 얘기하지만은, 기사를 100% 믿으면 안 되고요. 현장을 좀 보고 실질적인 걸 좀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이런 현상들 때문에 지금 이런 신조어가 나왔어요. 원래는 똘똘한 1주택, 뭐 똘똘한 한 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상한 용어가 나왔습니다. 덜 똘똘한 한 채래요. 덜 똘똘한 주택이라고 할게요. 이 주택 가격이 지금 오르고 있어요. 덜 똘똘한 주택이라는 게 뭘까요? 한 30억 정도가 넘지 않는, 그러니까 보유세에 이슈가 거의 없는, 장기특별공제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이런 주택이 오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가격이 오르는 건 맞는데요. 이거는 세제 개편안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다라고 제가 설명드리고 싶고, 첫 번째로 이런 주택이 오르면 두 번째는 하급지 주택이 바로 따라서 오를 거예요. 과거에 이제 문재인 정권 때도 15억 초과의 대출 규제를 아예 영원을 해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10억 정도 되는 주택들이 다 15억으로 붙었고요. 대출이 안 나오는 거는 가격을 조정받았거든요. 강남권 주택들도 막 조정을 받았었는데, 지금은 어떤가요? 갭이 더 벌어졌잖아요. 갭이 일시적으로 약간 좁혀질 수는 있는데, 세 번째 뭐냐면, 시간이 다시 지나면, 제가 일정 시점을 알려드리면 내년도 상반기입니다. 27년 상반기 이후가 되면 이런 절세 매물들은 다 거래가 될 거예요. 거래가 되고 나면 시장에 매물이 없으니까 똘똘한 주택 가격이 다시 폭등할 것이다 라고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결국 이런 정책들이 시장에 매물을 나오게 하기보다는 집을 비워두거나 교환 매매 등의 부작용이 일어나게 되고, 덜 똘똘한 한 채 및 하급지 주택이 일시적으로 상승하지만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다시 상급지가 올라가게 돼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최근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폐차회정인 버스를 개조해 청년들의 단기 주거 공간으로 쓰자는 이른바 버스하우스 아이디어를 냈다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청년 주거 문제의 현실을 외면한 전형적인 탁상 공론이라는 거센 비판이 이어지자 결국 게시물을 삭제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논란에 대해서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얘기가 약간 좀 정치적으로 좀 치닫을 수 있긴 한데, 저는 최대한 팩트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세 번째 질문에 대한 저의 의견인데요. 저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일단은 이 황희 의원인가요? 국회의원인데, 이분이 이제 제안한 펫버스 안이 본인이 뭔가 만들어낸 건 아니에요. 과거에 다른 나라에 있었던 거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거거든요. 베네수엘라라는 나라가 있어요. 이 나라가 대표적으로 좌파 사회주의 국가거든요. 과거 여기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우니까 일부 주민들이 펫버스에서 거주를 했던 사례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땐 이거를 보고 뭔가
개조를 해서 청년들의 주택이 없으니까 임시 뭐 거주 용도로 쓰게 하겠다라는 건데, 저는 이걸 보고 국민들을 생각하는 수준이 딱 그 정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뭐 좌파든 우파든 민주당이든 아니든 그런 거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내가 정치인이라고 하면 국민들에게 어떤 안을 내기 전에 이게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나 본인의 가족, 본인 자식들이 있을 거잖아요. 자식들에게 이거를 줄 수 있겠는가? 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본인도 목동 아파트 살고 있는 것 같고, 자식들이 여기 펫버스에서 거주하라고 하면은 본인이 할 수 있겠냐라는 건데, 앞으로는 어떤 안을 낼 때는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을 정책으로 좀 잡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지금 이번 정책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최근에 또 이런 비슷한 정책이 또 나와요. 뭐 펫버스급은 아닌데 고시원인데요. 고시원에는 현행 법규 자체가 사실은 여기는 취사도 들어올 수 없고 책상을 의무적으로 좀 배치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거용으로 쓰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거를 법안을 완화해서 책상을 없애도 되고요. 여기 심지어 욕조까지 드린대요. 이 좁은 고시원에 욕조가 들어올 때가 있을까요? 완전 이제 주거용으로 쓰겠다라는 건데, 이게 현실적이지가 않은 게, 자꾸 이 민주당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본인들은 들어가서 살지도 못하면서 비거주 주택 있잖아요. 주택이 아닌 비거주를 자꾸 뭔가 개조를 해가지고 거주를 하려고 하는 걸로 바꾸려다 보니까 자꾸 이상한 정책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냥 본인이 살 수 있을 정도가 되는 거주용 주택을 많이 늘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현실적인 대안이고, 그럼 규제를 많이 풀면 되죠. 근데 규제는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규제를 많이 풀어야 이 민간에 대한 공급이 많아지게 되겠죠. 근데 이제 민간 공급은 이미 타이밍을 놓쳤잖아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대안은 뭐냐면, 최근에 보면 삼성이나 LG전자에서 모듈러 주택이라는 걸 하거든요. 이거는 비주택 용도로 개발된 거를 주택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애초에 IoT 기술을 접목을 해가지고 주택 용도로 그냥 개발을 해놓은 거예요, 모듈을. 근데 이게 왜 확대 적용이 안 될까요? 현행 법규 때문인 거거든요. 이게 보면 소방법이나 건축법, 법규 규제가 대한민국은 너무 많기 때문에 모듈러 주택이 공급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상한 펫버스 같은 안을 내는 게 아니라 본인께서 이제 이런 안을 내야 되겠죠. 국회의원이다 라고 하면은 이런 소방법이나 건축법에 대해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서 법규가 예외적으로 적용되니까 이 모듈러 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공장에서 찍어서 바로 공급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저런 것들이 정치인이 해야 되는 역할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